장터의 먼지 속에서 팔려온 여자. 조선의 어느 강나루 장터. 이른 아침인데도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흥정하는 소리, 소금 자루를 옮기는 소리, 뱃사공들이 욕설 섞인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 집신에 밟혀 오르는 흙먼지까지. 그곳은 늘 시끄러웠지만 어떤 날의 소라는 유난히 더 잔인합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여인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어깨는 넓고 체구는 컸으며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곱다기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손마디는 굵고 손바닥은 거칠었습니다. 귀한 집 교수처럼 가냘프지도 않았고 사내들의 눈길을 붙드는 고운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녀를 함부로 평가했습니다. 저 몸집이면 소 2마리 값은 하겠다. 에이, 얼굴이 너무 투박하잖나. 저런 계집은 밥만 많이 먹고 굼뜨기만 하지. 곰처럼 생겨가지고 무슨 쓸모가 있겠어. 비웃음은 웃음의 탈을 쓰고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찌릅니다. 연하는 그 조롱을 정면으로 다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분해서 입술을 깨물지도 않았고 억울해서 울먹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먼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이런 순간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세상이 원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재단한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연하의 집안은 원래 산기슭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의 집 문턱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 정도로 비참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쇠곡을 실어 나르는 뱃일을 했고 어머니는 장을 담그고 말린 나무를 엮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비가 순하게 오고 강물이 성을 내지 않으면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는 집이었지요. 무엇보다 그 집엔 오래전부터 내려온 손맛이 있었습니다. 연하의 외할머니는 흉년이 들면 들풀과 나무 껍질까지 식재로 살려냈고 썩기 직전의 장도 다시 숨을 틔워 사람 먹을 것으로 돌려놓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 손을 물려받았습니다. 남들이 버리는 무청으로도 속을 따뜻하게 하는 탕을 만들었고 쌀 한 줌이 부족하면 보리겨와 들깨를 섞어 배를 든든히 하는 죽을 쑤었습니다. 연하는 어려서부터 그런 부엌에서 자랐습니다. 불의 성질, 장독의 숨, 곡식 냄새, 오래 묵은 소금의 맛. 그것은 글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스미는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의 기술은 늘 위태롭습니다. 칭찬은 받아도 보호받지는 못하니까요. 어느 해 강나루에서 쇠곡이 크게 비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좋은 곡식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적고 상한 곡식이 관창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힘없는 이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연하의 아버지가 그 누명을 썼습니다. 그는 억울하다고 했고 장부가 틀렸다고 했고 자신은 곡식을 실은 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내의 입은 권세 있는 관리의 붓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보다 더 빨리 닥쳐온 것은 빚이었고 체면보다 먼저 사라진 것은 끼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들었고 어린 동생들은 배고픔에 자꾸만 웅크러들었습니다. 연하는 산으로 들로 쏘다니며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쑥, 냉이, 머위, 도토리, 칡뿌리. 남들이 먹지 않는 것들 속에서 사람을 살릴 것을 골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아보려 애를 써도 빚은 줄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집안을 압박했습니다. 끝내 연하는 친척 손을 거쳐 장터로 나왔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나선 것인지 떠밀려 나온 것인지 이제는 누구도 따질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 장터에서는 연하가 사람보다 값으로 불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 연하를 데려간 집이 있었습니다. 강나루에서 제법 이름난 큰 객주, 사람과 물건과 돈이 늘 오가는 집, 바깥에서 보면 부유하고 반듯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위아래가 너무도 분명한 집. 그 집의 안주인 윤 씨는 연하를 보자마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어깨를 보고 물동이 나르기 좋겠다고 생각했고 팔뚝을 보고 장작 패기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있던 맏며느리 채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덩치만 크고 눈치는 없어 보이네요. 하긴 이런 건 부엌 밑일에 놨으면 되겠지요. 그 자리에서 연하의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을 때 그 밥상을 치우는 자리, 아침 저녁으로 손이 틀 만큼 찬물에 닿아야 하는 자리, 밥 짓는 향보다 눅눅한 재고간 냄새를 더 오래 맡게 되는 자리, 부엌 뒤편 장독대 옆 허름한 쪽방, 그곳이 연하의 새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하는 첫날 밤부터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은 곳간이 큰데도 부엌이 죽어 있었습니다. 장독은 많았지만 숨이 막혀 있었고 곡식은 넉넉했지만 손이 닿지 않아 군데군데 습기를 먹고 있었으며 생선은 쌓여 있어도 손질이 서툴러 비린 기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큰 집인데 안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엌.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먹는 일에 진심이 없는 집은 아무리 부유해 보여도 속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연하는 그날 밤 남몰래 장독 뚜껑을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쉰내가 얇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항아리의 뚜껑도 조심히 틀어보았습니다. 콩 몇 자루는 이미 눅눅한 기운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린 무청은 보관이 잘못돼 마른 향보다 퀴퀴한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집 부엌은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오래지 않아 큰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팔려온 몸종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새벽마다 항아리 숨을 틔워주고 쌀자루를 옮기며 젖은 부분을 아래로 돌리고 버려질 뻔한 재료를 따로 골라두는 일. 그것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노동이었지만 연하는 하던 대로 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 적어도 자신이 만지는 음식만큼은 사람답게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장터의 조롱 속에서 시작된 이 부엌 일이 훗날 궁의 수라간까지 이어질 줄은요. 그리고 지금 자신을 비웃고 있는 이들이 언젠가 가장 먼저 그녀의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 할 줄은 말입니다. 모두가 버린 재료,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다. 객주의 부엌은 매일같이 바빴습니다. 아침엔 사공들 밥, 낮엔 장사꾼 밥, 저녁엔 관아 하인들이나 길손들 밥. 상은 끊이지 않았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는 종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이 만든다고 다 좋은 밥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령은 늘 상의 겉모양부터 챙겼습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보다 어떻게 보여 보이느냐를 먼저 따졌고 손님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모양새를 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엌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있을 것은 다 있는데 정작 맛은 비어있는 부엌이 되어갔습니다. 연하의 하루는 늘 힘든 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전에 우물로가 물을 길어오고 그 뒤엔 장작을 패고 쌀을 씻고 재고간을 정리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눈은 늘 부엌 전체를 살폈습니다. 어느 항아리에 장이 죽어가는지, 어느 종업이 몰래 기름을 덜어가는지, 어떤 밑국물이 매번 묽어지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보았습니다.
어느 날 장날, 비가 오기 직전이라 손님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객주 앞마당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부엌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하필 재료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남은 생선은 비린내가 올라왔고 삶아둔 나물은 다 죽어 있었으며 쌀은 급하게 씻느라 제대로 불지도 않았습니다. 채령은 하인들을 몰아세우며 어떻게든 그럴싸하게 꾸며내라고 소리쳤지만 재료의 죽은 기운은 거칠애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연하가 버려질 재료를 조용히 한쪽으로 끌어모았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무청은 다시 물에 불리고 쉬기 직전의 나물은 뜨거운 김으로 숨을 되살렸습니다. 비린 생선은 쌀뜨물에 담가두었다가 얇게 손질하고 누른 밥은 그냥 버리지 않고 보리와 섞어 고슬하게 되살렸습니다. 묵은 장은 위에 뜬 부분만 걷어내고 속에 살아있는 맛만 출연했습니다. 거기에 볶은 들깨와 토란대를 섞어 허한 배를 달래는 국을 만들었고 남은 채소는 억지로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 간을 낮춰 속이 편한 찬으로 냈습니다. 상을 받은 손님들은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큰 객주라면 그럴싸한 상은 기대해도 속 편한 밥을 기대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숟갈씩 뜨던 그들의 얼굴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얼굴이 누그러지고 날카롭던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국을 다 마신 뒤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긴 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고 밥 한술 떠놓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맛없는 밥은 배만 채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밥은 사람의 속을 먼저 만집니다. 연화의 밥이 그랬습니다. 오늘 국은 누가 끓였느냐? 이 집 밥맛이 달라졌구나. 오랜만에 먹고도 속이 안 불편한 밥을 먹었네. 칭찬이 부엌으로 들어왔지만 그 공은 자연스럽게 채령의 이름으로 돌아갔습니다. 채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태연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 또한 며느리 솜씨가 점점 깊어지는 모양이라며 으스댔습니다. 연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굳이 내 손이었다고 앞에 나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밥을 먹고 장사꾼 하나가 속을 쓰다듬으며 살 것 같다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을 때 아주 작게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부엌 아래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눈치 빠르게 변화를 느꼈습니다. 겉으론 채령의 상이라 해도 실제 맛을 살리는 손이 따로 있다는 걸 몸으로 알아차린 것이지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나물은 어떻게 해야 퀴퀴한 냄새를 죽일 수 있느냐? 체한 아이에겐 어떤 죽이 좋으냐? 장독 위가 떴을 땐 어떻게 손봐야 하느냐? 연하는 잘난 척하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이건 볕을 더 봐야 해요. 이건 불을 줄여야 해요. 이건 간을 덜어내야 해요 하는 식으로요. 그녀가 알려주는 대로 해보면 정말 달라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장이 되살아났고 버리려던 재료가 쓸만해졌으며 허기만 채우던 밥상이 사람들 입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안해진 사람은 채령이었습니다. 처음엔 하찮은 몸종 하나가 눈에 거슬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계속 같은 맛을 찾고 하인들까지 은근히 연하를 찾기 시작하자 채령은 자신이 발밑에서부터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며느리이고 이 부엌의 주인인데 어째서 사람들 기억에는 자꾸 저 몸종의 손이 남는 것인가. 그 즈음 객주의 막내 아들이 더위를 심하게 먹고 알아누웠습니다. 며칠째 밥을 못 넘기고 물만 마셔도 토했습니다. 윤 씨는 의원을 불렀지만 약이 바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채령이 귀한 재료로 진한 죽을 쑤어 올렸지만 아이는 냄새만 맡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쌀을 볶았습니다. 강한 불이 아니라 약한 불에 쌀알 속 향이 깨어날 만큼만 볶고 여기에 대추와 엿기름, 아주 묽은 쌀물을 더해 천천히 우렸습니다. 기름지지 않게, 너무 달지 않게, 허한 속이 놀라지 않게, 그리고 아이 입가에 아주 조금씩 적셔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스스로 물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날엔 두어 숟갈을 넘겼습니다. 윤 씨는 의원 약이 듣기 시작한 것이겠거니 했고 채령은 자기 정성 덕분이라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큰 집 부엌 글실은 밑에서 지탱하는 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연하는 고운 얼굴이 아니었고 말재주도 없었고 자세도 화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곡식의 결을 읽고 장의 숨을 살피고 병든 사람의 속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그건 흉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실패와 모진 날씨를 온몸으로 겪은 자만이 가지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이 드러날수록 채령의 질투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못마땅함이었고 다음엔 불안이었고 이제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더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가 도구로 변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밤, 정체를 감춘 귀인이 찾아오다. 장마는 조용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쯤 하늘이 무겁더니 그 다음 날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배들은 닻을 내린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습니다. 비는 해가 지기도 전에 쏟아지기 시작했고 강나루 객주 앞마당은 금세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객주에는 손님이 몰립니다. 길이 끊기고 배가 묶이니 어쩔 수 없이 묵어가야 하는 이들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질 무렵 손님 둘이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서생 차림이었으나 눈빛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수행인처럼 뒤를 따랐는데 발걸음과 자세에서 보통 하인이 아닌 기색이 흘렀습니다. 비에 젖은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말보다 침묵이 더 무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은 대개 정체를 감추고 있는 법입니다. 안주인 윤 씨는 그들을 한번 보자마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겉으로는 비 오는 날 오신 손님을 반갑게 맞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귀한 신분일지 모른다는 계산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번듯한 방을 치우게 하고 저녁상은 절대 허술하면 안 된다고 부엌에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엌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라 재료 상태가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물 오른 생선은 살이 무르고 나물은 눅눅했으며 불씨도 자꾸 꺼져 제대로 된 맛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손님이 누구인지 몰라 더 조급해졌습니다. 모양 좋고 화려한 상을 차려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인들만 몰아세웠습니다. 연하는 부엌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손을 걷었습니다. 비를 맞고 들어온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보기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몸 안쪽의 냉기를 걷어내는 한 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선 밑국물을 바꿨습니다. 묵은 된장을 그대로 풀면 눅눅한 계절의 맛이 탁해지기에 먼저 볶은 보리를 곱게 갈아 섞어 텁텁함을 줄였습니다. 여기에 마른 새우와 생강을 조금 넣어 비린 기운을 눌렀고 들깨가루를 풀어 국물에 몸집을 세웠습니다. 생선은 기름지게 굽지 않고 뼈째 오래 고아 살이 저절로 풀리게 했습니다. 밥은 조금 되직하게 지어 국과 함께 먹을 때 속에 부담이 없도록 맞췄고 차는 자극적인 장아찌 대신 애호박과 물을 부드럽게
익혀냈습니다. 그 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는 상이었습니다. 비에 젖고 긴장한 사람의 몸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한 맛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연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상을 받자 잠시 그릇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배고픈 나그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읽어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첫 숟갈을 뜬 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두 번째 숟갈을 떴습니다. 함께 온 수행인도 처음엔 예를 차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허기진 사람처럼 조용히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상이 거의 비워졌을 무렵 손님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상을 차린 이는 누구요? 하인은 겁먹은 얼굴로 며느리 마님의 솜씨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아주 잠깐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는 맛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편이었습니다. 과시하려는 손인지 먹이는 일을 먼저 생각한 손인지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이 상에는 지나친 욕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주길 바라는 화려함보다 젖은 몸과 허한 속을 먼저 살핀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이 객주가 단순한 묵는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는 이 강나루 일대의 세곡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곡식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관리들이 묘하게 돈을 불리는 기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분을 숨기고 민심을 직접 살피러 나온 이강대군이었습니다. 왕실의 피를 이었다고 해서 늘 궁 안에만 머무는 이는 아닙니다. 이강대군은 글과 예법보다 실제 민생의 흐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백성이 굶고 있는데 궁의 잔치만 화려한 세상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원 하나만 데리고 종종 지방을 돌았고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직접 판단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 이상하게 마음에 걸린 것은 밥상이었습니다. 세곡 비리를 추적하러 왔다가 뜻밖에도 음식을 통해 다른 단서를 본 느낌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그는 우물가에서 연하를 처음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연하는 물동이를 옮기고 있었고 그는 밤새 생각을 정리하다가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는 문득 물었습니다. 이 집 부엌은 넉넉해 보이는데 어찌 맛이 자주 죽는 것이오? 연하는 잠시 그를 보았습니다. 낯선 말투였지만 빈정거림은 없었습니다. 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료가 모자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먹이는 마음이 얕으면 많은 재료도 죽은 맛이 납니다. 그 말에 대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엌 밑이라는 몸종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지나치게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객주에서 제일 먼저 상하는 것은 무엇이오? 연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곡식보다 욕심이 먼저 상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대군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 여자는 단지 손맛 좋은 여종이 아니다. 썩은 곡식의 냄새만이 아니라 그 곡식을 썩게 한 사람의 욕심까지 읽는 눈을 가졌구나.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편 채령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체 모를 귀인이 연하를 주에 깊게 본다는 사실, 그리고 하인들 사이에서 연하의 솜씨가 조심스레 퍼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채령에게 위험 신호였습니다. 한 번도 자기 아래라 여긴 존재가 혹시라도 남들 눈에 다르게 비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일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채령은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그냥 두어선 안 되겠다고. 아직 싹일 때 밟아버려야지
조금이라도 더 잘하면 내 손으로 꺾기 어려워질 거라고. 그래서 그녀는 연하를 향한 첫 번째 본격적인 함정을 준비합니다. 독이 든 밥상, 누명을 뒤집어 쓴 손. 연하를 향한 채령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얇고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처음엔 말투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엔 눈빛에서 드러나며 마지막엔 행동이 됩니다. 채령은 이미 그 마지막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객주 안주인 윤 씨는 유난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장마철이 길어지면서 몸이 무거워졌고 속이 더부룩하다며 자주 짜증을 냈습니다. 채령은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하를 확실히 쳐내기 위해선 작은 실수 정도가 아니라 집안 전체가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 큰 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윤 씨의 상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채령은 특별히 몸에 좋은 반찬이라며 장조림과 탕 몇 가지 찬을 올리게 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기도 전에 윤 씨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속이 타는 듯 아프다며 토하고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뛰어다니고 의원을 부르러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채령은 기다렸다는 듯 반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장조림은 연하가 손댄 것입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평소 연하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의 눈빛이 한순간에 쏠렸습니다. 하찮은 몸종이 욕심을 부리다가 큰일을 냈다고, 상한 것을 속여냈다고, 역시 천한 손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낮은 곳에 있던 사람에겐 결백보다 죄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요. 연하는 그 소란 한가운데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찬 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기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장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고기 위에 마지막으로 뿌려진 가루였습니다. 겉으로는 깨소금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잘못 말린 독초 뿌리 가루였습니다. 적은 양이면 사람을 당장 죽게 하진 않지만 속을 비틀어 놓기엔 충분한 물건이었습니다. 연하는 설명보다 먼저 손을 움직였습니다. 쌀뜨물과 녹두를 재빨리 갈아 묽은 죽을 쓰고 속을 달래는 찬 성질의 재료를 곁들여 윤 씨 입술에 조금씩 적셔주었습니다. 의원이 오기 전까지 윤 씨의 호흡이 그나마 안정된 것은 그 덕분이었습니다. 그제야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범인이라면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정말 상한 음식을 낸 사람이라면 저 독초의 정체를 저리 빨리 알아볼 수 있을까? 하지만 채령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했다는 말입니까? 부엌에서 손댈 수 있는 건 연하뿐이었는데 그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부엌 아래에서 일하는 몸종 하나쯤 희생양으로 삼기엔 충분한 논리였지요. 그러나 연하는 그 자리에서 채령을 바로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감정으로 덤비면 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아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장독과 재고관부터 열어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왜 장독과 곡식 이야기를 꺼내는가? 그러나 연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이 오래 잘못 돌아가면 그 흔적은 한 가지 사건에만 남지 않습니다. 장맛이 흐트러지고 곡식이 상하고 사람의 욕심이 쌓이면 결국 어느 날은 이렇게 밥상 위에서 터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날 밤 장독들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숨이 막힌 독에서는 쉰내가 올라왔고 습기를 먹은 콩자루에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떤 장은 위에 뜬 부분만 걷어내고 속은 방치돼 있었고 어떤 곡식은 아래쪽부터 젖어 있었는데도 겉만 멀쩡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부엌 전체가 오래전부터 거칠애로만 굴러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윤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큰 객주의 안주인이라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엌의 속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 며느리도 오랜 하인도 아닌 장터에서 사온 몸종 연하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시선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존중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부로 둔하다, 멍청하다 말하는 입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채령은 마음이 더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실수로 몰아내려던 계획이 오히려 연하의 안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질투는 실패하면 더 깊어집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하지만 채령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자존심이 긁히면 상대를 꺾기 전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단순히 음식 솜씨만 좋은 것이 아니라 냄새 하나로 거짓을 가려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말은 곧 객주 안에 숨겨진 더 큰 비밀까지도 언젠가 들춰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연하의 눈은 이미 부엌을 넘어 곡식이 드나드는 창고와 나루터로 향하고 있었으니까 요상한 곡식 냄새 속에 숨은 죄악. 장마가 거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자 강나루에는 쇠곡을 실은 배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배가 닿을 때마다 자루들이 오르내렸고 관리들의 심부름꾼과 창고직이 중간 상인들이 분주히 들락거렸습니다. 겉으로는 나라의 곡식을 맡아 움직이는 질서정연한 흐름 같았지만 연하의 눈에는 이상한 점이 자꾸만 보였습니다. 좋은 쌀은 분명 들어오는데 관하로 갈 때가 되면 묘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신 남는 것은 눅눅한 자루, 벌레 먹은 자루, 돌이 섞인 자루였습니다. 겉을 보면 멀쩡하지만 손을 집어넣어 보면 차고 축축한 기운이 남은 곡식들. 연하는 쌀 한 줌만 쥐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 물을 먹었는지, 볕을 덜 받는지, 원래부터 질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좋은 것에 나쁜 것을 섞어 속인 것인지. 그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좋은 곡식을 빼돌리고 있다. 같은 시기 이강대군도 비슷한 의심을 좇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더 객주에 머물며 낮에는 나루터를 돌고 밤에는 수행원과 함께 창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연하가 버려질 곡식 자루를 뒤적이며 냄새만으로 상태를 가려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하는 자루 하나를 만져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흘 전에 젖었고 한번 억지로 말렸네. 겉만 말랐지 속은 아직 죽었어. 대구는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밥을 잘 짓는 것과 곡식의 이동 흔적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야말로 자신이 찾던 결정적 눈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채령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창고 근처를 살피고 곡식 상태를 본다는 것을 눈치챈 그녀는 아예 더 큰 누명을 씌우기로 합니다. 관아 접대가 예정된 날 일부러 상태 나쁜 곡식을 연하 손에 맡기고는 뒤로는 창고지기를 매수했습니다. 연하가 밤마다 곡식을 빼돌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계략은 무섭게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접대용 죽은 당연히 맛이 죽었고 창고지기의 거짓 증언까지 더해지자 사람들은 곧장 연하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부엌 몸종 주제에 곡간 욕심을 냈구나. 처음부터 수상하더라. 이참에 관아에 넘겨야 한다는 소리가 거칠게 쏟아졌습니다. 윤 씨는 집안 체면이 급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든 아니든 일단 희생양을 내놓아야 자기 집이 덜 다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연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왜 밤마다 창고를 드나들었느냐? 연하는 대답했습니다. 젖은 자루가 밑에 깔려 있어 뒤집으러 갔습니다. 그대로 두면 썩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진실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믿어주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선의는 늘 설명이 부족해 보이고 권세 있는 사람의 거짓은 늘 그럴듯하게 들리는 법이니까요. 바로 그때 이강대군이 나섰습니다. 그는 더는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암행의 표식과 서찰이 드러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한순간에 숨을 삼켰습니다. 대군은 연하를 감싸기보다 먼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인은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표식, 자루의 이동 경로, 젖은 곡식과 마른 곡식이 뒤섞인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연하의 기억이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배가 들어왔는지, 어떤 자루에 흙냄새가 났는지, 어떤 관리가 좋은 자루를 따로 실으라 지시했는지 연하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없는 줄만 알았던 여자가 실은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가 이어지자 비리는 금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좋은 곡식은 권세 있는 지방과 중간 상인의 창고로 빠져나갔고 관아와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은 섭기 먹고 상한 곡식이었습니다. 창고지기와 관리 몇 그리고 객주와 얽힌 거래선까지 줄줄이 걸려들었습니다. 채령의 친정 역시 그 이권과 손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마지막까지 발뺌했습니다. 연하를 눈물로 몰아세우고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썩은 곡식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연하가 짚어낸 흔적은 하나하나 장부와 맞아떨어졌고 결국 채령은 빠져나갈 구멍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도둑이라 욕하던 입들이 오늘은 연하가 아니었으면 모두 속았을 것이라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여자의 눈이 가장 큰 죄악을 드러낸 셈이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 대군은 연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재주는 한객주 부엌에만 묶어둘 것이 아니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연하는 곧 알게 됩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강나루를 넘어 훨씬 더 높고도 위험한 곳으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궁으로 들어간 여자, 더 큰 세상과 더 깊은 멸시. 강나루 비리가 드러난 뒤 객주 집안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 씨는 겉으론 체면을 세우려 애썼지만 이전 같은 기세를 잃었고 채령은 친정과 얽힌 일들로 사실상 입지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연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노골적으로 업신여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제대로 사람 대접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입고도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이강대군은 연하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양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궁중수락안에 그녀 같은 눈과 손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연하도 망설였습니다. 궁은 자신과 너무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장터에서 팔려온 몸종이 궁이라니 누구라도 허황된 일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군은 단지 밥을 잘 짓는 재주 때문에 그녀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하의 눈을 보았습니다. 살리는 손이면서 동시에 썩은 것을 가려내는 눈.
그것은 궁처럼 많은 것이 가려지고 숨겨지는 공간에서 더더욱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연하는 한양으로 향합니다. 강나루를 떠나는 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탐탁지 않아 했고 누군가는 이제 와서 잘해보려는 얼굴을 했습니다. 채령은 멀리서 이를 악문 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하가 이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손을 못 대더라도 언젠가 다시 끌어내릴 기회를 노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양 궁궐은 강나루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길은 넓었으며 사람들은 발소리마저 조심했습니다. 수라가는 늘 뜨거웠습니다. 손마다 불이 살아있었고 곡식과 채소와 약재가 체계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라면 그 질서와 규모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공간이 곧 따뜻한 공간은 아닙니다. 수라간의 눈빛들은 강나루 객주보다 더 조용했지만 더 차가웠습니다. 지방 객주 출신, 노비 문서에서 벗어난 여자, 체구 큰 촌년. 겉으론 예의를 차렸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그 연하인가요? 시골에서 장이나 만지던 손으로 궁중수라를 맡겠다고? 대군께서 왜 저런 일을 들이셨는지 모르겠네요. 연하는 그 말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말보다는 냄새와 손의 온도로 먼저 세상을 읽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저 수라간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좋은 재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음식들은 지나치게 화려의 본뜻을 잃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에게도 보기 좋은 것부터 얹으려 하고 속이 불편한 이에게도 귀한 재료를 더하는 시기였습니다. 궁의 음식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넘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상궁들은 연하를 시험했습니다. 쌀 씻는 물의 맑기, 장 끓이는 순서, 육수의 시간, 절기별 재료 조합. 누군가는 그녀가 틀리길 바랐고 누군가는 망신당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했고 아는 것은 지나치게 꾸미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더 불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천안 출신 주제에 비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첨하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마침 궁 안에서는 은근한 근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손 하나가 환절기마다 속병을 앓았고 궁인들 중에도 체하고 설사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귀한 약재를 쏟아 넣은 죽도 좋은 고기를 푹 고운 탕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몸이 지쳤을 때는 화려함보다 맞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하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귀한 재료를 줄이고 오히려 볶은 쌀과 무, 연근, 묵은 장, 들깨 같은 익숙한 재료로 속을 달래보자고. 수라간은 술렁였습니다. 궁에서 어찌 그리 투박한 음식을 올리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군이 한 번은 해보라 힘을 실었고 연하는 작은 상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낮게 쓰고 시간을 길게 썼습니다. 강한 향을 피하고 입에 닿자마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질감을 맞추었습니다. 결국 어린 왕손은 며칠 만에 스스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궁인들의 소가리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큰 칭찬은 없었지만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수라간의 누구도 연하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라간의 실권자 제조상궁 민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민씨는 오래 살아남은 사람답게 미묘한 위협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연하는 단순히 솜씨 좋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며
동시에 부엌 뒤의 비리를 냄새로 읽어내는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궁에서 그런 사람은 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민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저 여자를 노골적으로 내치면 대군의 눈에 띈다. 그러니 더 교묘하게 더 큰 자리로 밀어넣어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한다고. 연하는 아직 몰랐습니다. 강나루 객주에서 겪은 모함과 누명은 궁에서 닥칠 더 큰 함정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요술하간의 함정, 가리고 상한 기름이 드러낸 진실. 궁의 권력은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누가 더 큰 소리치느냐가 아니라 누구 손을 거쳐 어떤 재료가 어느 정각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라간은 단순한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건강과 체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맥과 이권이 한데 얽힌 자리였습니다. 제조상궁 민 씨는 바로 그 흐름을 수십 년간 쥐고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하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는 척했습니다. 종묘에 올릴 의례상과 왕실의 큰 잔치가 겹친 날, 연하에게 중요한 점검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기름, 장, 식초, 저장 재료를 최종적으로 살피는 자리. 겉보기엔 큰 신임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었습니다. 그 무렵 궁에 들어오는 납품 중 일부가 이상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오래된 것과 새 것이 뒤섞여 있었고, 좋은 물건은 빠져나가고 남은 찌꺼기가 채워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강나루에서 본 그 수법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참기름 단지 하나를 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표면은 맑은데 끝향이 매캐했습니다. 간장 역시 색만 짙었지 향이 죽어 있었고, 식초는 사가야 할 시간 없이 억지로 신맛만 낸 기색이 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사용을 멈춰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오히려 연하를 몰아붙였습니다. 궁의 재료를 내가 감히 의심하느냐. 지방 객주에서 장독이나 뒤적이던 버릇을 여기까지 가져왔느냐. 그 말은 날카로웠고 주변 상궁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연하가 주눅 들길 바랐고 누군가는 이 기회에 그녀가 실수하길 기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채령까지 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강나루에서 사실상 몰락했지만 끝까지 연하를 미워한 그녀는 민씨 쪽줄을 더듬어 궁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채령은 은근히 소문을 흘렸습니다. 장터에서 팔려온 계집, 천안 출신, 부엌대기 주제에 궁중 의례를 망칠 재수 없는 여자라고. 사람의 악의는 참 끈질깁니다. 한번 남을 밟아보려 한 사람은 자기 삶이 무너져도 그 버릇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재료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뚜껑 안쪽, 기름 입구의 흔적, 바닥에 깔린 찌꺼기 결까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 변질이 아니다. 오래된 찌꺼기 기름을 걸러 새 기름과 섞은 것이다. 의례 당일 새벽 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문제가 있는 기름과 장을 그대로 쓰지 않겠다고. 대체 가능한 재료로 상의 구성을 바꾸겠다고. 그 말은 곧 명령체계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민 씨는 격노했고 주변은 술렁였습니다. 감히 큰 의례를 앞두고 이런 혼란을 일으키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는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밥상을 알고도 내보내는 것은 자기 손을 버리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름에 크게 기대는 조리는 줄이고 삶고 찌고 고아내는 방식으로 조리 순서를 다시 짰습니다. 산패 위험이 적은 재료 위주로 상을 조정했고 오래 묵은 진장을 최소한만 걸러 써맛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볶은 깨와 곡물로 고소함을 보완하고
국물의 깊이는 기름이 아니라 시간으로 대신했습니다. 한편 다른 구역에선 민씨 쪽이 준비한 기름으로 여전히 요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쪽 솥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열을 받은 기름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냄새가 수라간 전체로 번진 것입니다. 상궁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냄새는 누가 맡아도 분명했습니다. 상한 기름 냄새였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연하가 미쳤다고 욕하던 입들이 닫혔고 민씨는 처음으로 침묵했으며 채령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납품 장부가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강나루 비리와 이어지는 상인들이 국 납품에도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름과 장은 따로 빠지고 남은 찌꺼기와 오래된 물건이 섞여 왕실 음식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씨는 그 흐름을 알고도 눈 감았고 채령은 과거 인맥을 통해 뒷심부름을 했습니다. 채령은 끝내 연하를 향해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었습니다. 연하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썩어 있던 것이 드러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수라가는 오래도록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팔려온 여종이라 비웃던 여자가 지금 궁의 가장 큰 의뢰를 망신해서 구해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후 연하의 이름은 더 이상 수라간 아래에서만 오르내리지 않게 됩니다. 왕실 전체가 그녀의 손과 눈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터의 여종에서 조선 최고의 상궁으로 한번 진실이 드러나고 나면 세상은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언제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까지 비웃던 사람들이 오늘은 칭찬하고 이용해 보려 하고 가까운 척 굽실대기도 하니까요. 연하는 그런 변화를 담담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남들의 얼굴이 바뀐 것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씨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고 채령은 더 이상 궁에 발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나루에서 시작된 곡식 비리와 궁중 납품의 부정이 이어져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관련된 상인들과 관리들도 크게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정식으로 상궁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불을 가장 먼저 확인했고 장독대와 저장고를 남들보다 먼저 돌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뒤에도 그녀는 늘 가장 아래에서부터 부엌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늘 가장 약한 사람에게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병든 사람, 장시간 일하는 궁인들, 이름 없는 나인들, 그들이 먹고 버틸 수 있어야 진짜 좋은 밥상이니까요. 연하는 수라간 안의 분위기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조롱하는 대신 이유를 찾게 했고 남은 재료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맛을 읽는 법, 곡식 냄새를 맡는 법, 환자와 노인을 위한 간 맞추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믿을만 하다 늙어버릴 여자아이들이 연하 밑에서는 조금씩 손을 배우고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말로 너희도 사람이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 짓는 법을 가르치며 보여주었습니다. 이 손은 천하지 않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누구의 그림자에 머물 재주가 아니라고. 몇 해 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들쭉날쭉했고 곡식값은 치솟았으며 백성들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궁 안에서도 곡식과 장류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때 연하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상소에 가까운 의견을 올립니다.
왕실 잔치의 규모를 줄이고 그 몫의 곡식과 장을 풀어 진율에 보태자고, 그리고 단지 퍼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적은 재료로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리법을 함께 각 고을에 내려보내자고 말입니다. 그녀는 직접 정리했습니다. 볶은 잡곡가루로 속을 덮이는 죽 묵은 장과 무청, 토란대와 들깨로 만드는 구황탕, 말린 버섯과 엿기름을 써 적은 쌀로도 든든함을 내는 법, 아이와 노인이 설사하지 않도록 간과 농도를 조절하는 법까지. 그것은 단순한 궁중 조리법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을 실제로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적을 수 없는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연화의 재주는 손맛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그녀는 음식의 맛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밥상의 뜻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먼저 먹여야 하는지, 무엇을 아껴야 하는지, 어떤 한술이 사람의 목숨을 붙들어 주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연하는 수라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그녀를 천하다 부를 수 없었고 누구도 그녀의 안목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하 자신은 끝까지 변명처럼 낮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저 밥 짓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겸손이면서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권세를 위해 솥앞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산골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장독의 숨을 듣던 시절에도, 장터에서 팔려 와 쪽방에 몸을 눕히던 밤에도, 강나루 객주에서 누명을 쓰던 순간에도, 궁중수라간의 함정 앞에서도 연하는 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밥상이 아니라 살리는 밥상을 만들겠다는 마음. 굶주린 배뿐 아니라 서러운 속까지 조금은 덮여주는 한술을 올리겠다는 마음. 돌아보면 그녀의 삶은 거칠었습니다. 장터의 조롱, 여종의 서름, 며느리의 도끼, 거짓 누명, 궁중의 냉대, 의뢰의 함정. 하지만 그 모든 굴곡 끝에서 그녀가 얻은 것은 단순한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과 출신으로 사람을 재단하던 세상에서 결국 진짜 가치는 손과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연하를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썩은 곡식의 냄새를 읽는 상궁, 상한 기름을 한 번에 가려내는 손, 죽은 맛을 살려내는 여자, 궁의 밥상을 바꾼 사람. 그러나 그녀를 오래 지켜본 이들은 더 단순하게 기억했습니다. 비웃음 속에 들어왔지만 끝내 모두를 고개 숙이게 만든 사람. 천대받던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밥상을 만든 사람. 달빛이 궁 담장을 넘고 수라간의 마지막 불씨가 잦아들 무렵이면 연하는 늘 마지막으로 솥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조용히 빌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허기가 덜 아프기를. 오늘도 누군가의 서러움이 한술만큼은 가벼워지기를. 조선의 밤은 길고 사람 사는 세상은 늘 모질지만 그래도 끝내 살아남는 것은 권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라는 것. 연하의 밥상은 그 단순하고도 깊은 진실을 오래도록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람을 함부로 재단해도 끝내 사람을 살리는 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